네, 이번에는 앞선 영상에 이어서 11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제입니다. 단면적이 S, 평균 길이가 L이고 코일이 N을 감긴 환상 코일이 있대요. 이 코일의 건수를 2배를 늘리고 인덕턴스는 일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때 그 방법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환상 코일, 즉 환상 솔레노이드에 있어서 인덕턴스는 1분의 뮤 Sn 제곱이에요. 근데 요 놈을 어떻게 했다? 건수를 4배로 했다. 4n으로 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넣읍시다. 어쨌든 인덕턴스는 일정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n 자리에 4n을 넣게 되면 4n이래. 2n이죠. 2배 늘렸으니까 2n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뮤 s 2n 제곱요.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단지 이 정보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처음에 비해서 몇 배가 된다? 4배가 됩니다. 근데 이 인덕턴스를 우리가 일정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첫 번째로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 있는 비투자율 혹은 전체 투자율을 몇 배로 하자? 4분의 1배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면적을 4분의 1배로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길이를 4배로 해도 되겠네. 그러면 실상 이번 문제의 답은 요거 세 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다. 그치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자, x가 0보다 큰 영역에는 입실론 1이 3인 유전체, 그리고 작은 영역에는 5인 유전체가 있대요. 유전율이 입실론 2인 영역에서 전개가 여러코롬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유전율 입실론 1인 영역에서의 전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요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 지금은 전개를 물었지만 전속 밀도를 물은 문제가 2회 1회차인가 1.5회차에 제가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뭐 요렇게 이런 문제처럼 어떤 영역을 주어주고 이 영역에 따른 두 가지의 유전체를 준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전체가 두 가지 이상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경계 조건에 대한 문제겠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에 있어서 이런 범위가 주어지는 축 성분은 항상 법선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x에 대한 영역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축은 무슨 성분이 된다? 법선 성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축 성분은 어떻게 된다? 얘는 접선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A 문제를 챙기고 싶으실 때에는 단순히 이렇게만 보십시오. 주어진 축은 법선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ZY 축은 접선 기준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얘가 경계 조건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연계를 시켜서 떠올린다면 이 문제는 비교를 쉽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경계 조건에 있어서 법선 성분이 연속인 거 누가 있죠? 전속 밀도요. 즉 X축에 대한 값은 전속 밀도에 있어서 법선 성분이 연속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ZY축은 접선 성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 성분이 연속인 거 뭐가 있다? 전개 세기가 있다. 그래서 얘들은 전개 세기로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간단히 우리가 조금 그림을 그리자면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요 놈은 Y축이라기보다는 YZ 평면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입실론 2인 영역, 여기를 입실론 1인 영역이라 놓으면 이때 이 값이 지금 5가 되고요. 이때 이 값이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 값은 전체 유전율일까요? 아니면 비유전율일까요? 실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전체 유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유전율은 이렇게 쓰고 끝이에요. 보통 다른 매질을 구분할 때는 아래 첨자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1 내지 2요. 근데 우리가 비유전율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실론 R이나 입실론 S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입실론 R1, 입실론 S1이 있다. 1번 매질의 비유전율이다. 그럼 요렇게, 아이고, 여기 아니고, 그럼 요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2번 매질의 비유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아래 첨자에 영문 기호가 있으면, 얘는 비유전율, 없으면 유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불필요한 건 좀 없애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거죠.
이 매질에 있어서 전개가 20ax 더하기 30ay 마이너스 40az다. 그렇죠? 근데 요놈이 1번 매질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미 풀기 위한 초석은 다 다져놨습니다. 자, 보세요. Y와 Z축은 접선 성분이기 때문에 뭘로 해석할 것이다? 전개 세기로 해석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전개 세기는 접선 성분이 어떻다고요? 연속이라고요. 이 연속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대로 이어진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접선 성분은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즉 어쨌든 전개의 세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전개의 세기이기 때문에 Y, Z축은요. 지금 이거 자체가 전개 꼬라지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매질에 있어서 전개색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개념만 딱 떠올리신다면 얘들 그대로 오겠구나.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실상 X축 성분만 따지면 되겠네. 여기 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X축은 접선 성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법선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세기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전속 밀도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번 매질의 전속 밀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전속 밀도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가 1번 매질의 전속 밀도와 같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1번 매질의 전속 밀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환시키고 이렇게 전환시킴으로 해서 이 값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속 밀도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지금은 뭐 기준 X축 성분만 따지는 겁니다. 이놈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엑셀론 2가 5기 때문에 5 곱하기 X축 성분은 20AX 되겠죠? 그럼 얘가 100AX 되겠네요. 근데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어떻다고요? 연속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이 원에 있어서 X축 성분은 이렇게 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100AX 나누기 3 되겠죠.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3분의 100AX 더하기 30AY 마이너스 40AZ가 되어서 이 친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축 성분을 가지고 어떤 성분인지 판별하고 그에 따라서 경계 조건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목적으로 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어떠한 도체에 교류 전류가 흐를 때 도체에서 나타나는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조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류가 표피에만 모여서 흐르려고 하는 현상, 얘를 표피 효과라고 하죠. 그럼 그때 그 표피에 있어서 작용하는 그 전류의 두께를 우리는 표피 두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어요. 표피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표피 두께는 어떤 거랑 같다? 작은 거랑 같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표피 두께를 우리가 델타라고 놓는다면 이 친구의 수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이, 주파수, 전도율, 투자율 분의 1요. 그래서 루트 파이, 주파수, 전도율, 투자율 분의 1. 그래서 루트 파주 전투 분의 1.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실상 보세요. 표피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 표피 두께가 작아지는 걸 의미를 할 거고요. 표피 두께가 작아지려면 주파수, 전도율, 투자율은 커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얘들은 커져야 될 거예요. 그럼 얘들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표피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파주 전투, 작가에는 주전투죠. 주파수, 전도율, 투자율이 큰 거랑 같기 때문에 표피 효과와 어쨌든 주파수, 전도율, 투자율은 대략적으로 비례관계는 같겠구나. 그쵸? 자, 근데 어쨌든 얘들이 커지게 되면 이놈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표피 두께는 반비례하겠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다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입니다. 도체 중심부보다 도체 표면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작아진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커져야겠죠. 왜? 비례니까요.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보면 도전율이 클수록, 그 다음에 투자율이 클수록, 즉 얘들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커져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의 세기를 자기의 세기를 H라고 할 때 포인팅 벡터는?
하고 물었어요. 이야, 이거는 정말 달달한 문제다. 그치요? 답은 바로 1번이죠.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높이 h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보통 그 자기학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시험 문제에 어쨌든 선전하가 나오고 거리와의 관계를 묻는다. 대체적으로 거리와 반비례가 답이더라. 끝. 진짜 그 선 나오죠? 선 나왔을 때 대부분의 문제가 거리와의 관계를 물을 때 반비례, 이놈이 답입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관련도 문제를 풀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히 해석은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대지면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대지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대지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긴 선전하가 있대요. 그러면 또 선전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때 이 높이가 얼마다? h다. 그렇죠. 얘가 선전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플러스 람다라고 놓을게요. 자, 물론 우리가 뭐 겉에서 보면 선이 있네. 그럼 중력 받아가지고 대지로 떨어지겠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 요거를 우리가 전자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다뤘지만 뭐 접지도체가 있거나 혹은 무한평면도체가 있다. 실상 이놈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 대지면 아닙니까? 그죠? 이놈들 인근에 전하가 있으면 뭘로 해석하면 된다? 전기 영상법으로 해석하면 된다.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쵸? 물론 우리가 뭐 다른 정의로서는 어떤 대칭적인 형태에 있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법이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실상 우리는 그냥 이런 기준으로 들고 가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무한평면도체 인근에다가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영상 전화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H 거리에 혹은 H 높이에 영상 전화가 있어요. 마이너스 람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극성이 다른 두 전하 간에는 서로 당기려고 하는 흡입력이 발생을 하더라. 그럼 이때 그 힘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실상 이 힘이 쿨롱의 힘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문제는 얘는요, 이제 선 전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점 전하를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쿨롱의 힘, 4 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원래 Q1, Q2인데 뭐 하나가 플러스 Q고 하나가 마이너스 Q고 전체적인 거리는 2배가 되니까 얘가 뭐 16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마이너스 Q의 제곱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선전하야. 그래서 선전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QE 관계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Q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선전하 밀도와 전체 길이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선전하 밀도 단위가 쿨롱 퍼 미터가 되는 거고 길이의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이 계산하면 전체 쿨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전하에 있어서 전기의 세기 2 파이 입실론 거리 분의 람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상 지금 두 놈에 있어서 거리는 2배, 이 h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뭐 람다 1, 람다 2, 이 개념으로 놓는다면 어쨌든 하나는 그냥 람다가 될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람다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4 파이 입실론 h 분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L요. 이때 단위가 뭐다? 뉴턴. 근데 보통 선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단위 길이당 어떤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 h분의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만 썼을 때 이때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되더라. 이게 실상 이 친구들에 있어서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뭐 요걸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힘은 거리 어떻다? 반비례한다. H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초전도체 성질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아놓는 게 좋겠죠.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낮은 온도에서 전기장이 0에 가까워지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바로 체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다들 히스테리시스 곡선 어떤 건지 알고 있죠? 자, 요거 간단히만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축이 있을 때 이때 각각의 가로축을 우리가 자기의 세기라 놓고요. 얘를 자석 밀도라 놓지요. 자, 그 다음으로 실상 어떤 자성체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자기를 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성격이 계속 왔다 갔다 먹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다르게 뭐 히스테리 부린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 부릅니다. 물론 뭐 또 다르게는 우리가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불러요. 일단은 물어본 것 자체는 이 친구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기울기 이 뭐죠? 가로축 변화 분의 세로축 변화, 얘를 기울기라고 하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실상 이 자소밀도 관계식이 되는데, 자소밀도 관계식은 B는 μH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H를 이항을 시켜봅시다. H분의 B. 이것 자체가 가로축분의 세로축인 기울기가 되지요. 근데 얘가 뭐가 된다? 뮤. 끝이네요. 답은 투절. 그렇죠.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혹시나 해서 실상 지금 1회에서는 요 내용이 출제됐다는 정보는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 혹시 모르죠? 이 이후에 뭐 2회차를 준비하시는 우리 후배님들도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이 이후에는 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조금 해보면 실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있어서 이 곡선이 각 축과 만나는 성분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횡축과 만나는 성분. 자, 횡축 요거죠. 횡축과 만나는 성분 혹은 반대로 이 성분은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불러요. 종축과 만나는 성분은 뭐라 부릅니까? 잔류작이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들고 갑니다. 횡단보도의 종류요. 횡단보도가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대각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쵸?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뭔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갖고 왔는데 횡축하면은 뭐다? 보자력이다. 종축하면은 잔류작이다. 이렇게 갖고 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얘도 뭐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보면 인접 영구 자기쌍극자가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된 자성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내부에 있는 쌍극자가 크기는 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반대니까 반자성체인가? 근데 실상 이 반자성체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배우는 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근데 강자성체는 일단 내부에 작은 자발성 영역인 자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 자기 쌍극자가 일제히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자화가 되면 그 자석의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열이 조금 희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요. 근데 이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내부에 이 쌍극자가 없습니다. 내부에 쌍극자가 없고 만약에 이제 외부에 자기장이 가해지면 이 반자성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내 전자의 운동이 변한 형태로 이제 극성이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상 이 내부에 쌍극자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2번 요놈이 되겠습니다. 실제 요놈이 내부에 있는 쌍극자가 서로 그 크기가 같아요. 대신에 뭐 우리가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극성을 띠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띄워가지고 뭐 간단히만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익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외에 뭐 참고할 만한 부분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강자성체 일종으로서 일부 자기 모멘트가 약하게 반대로 작용하는 페리자성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면 내부의 자기 모멘트가 반대로 평행하게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자성이 나타나지 않는 반강자성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에 있어서 뭐 자기 모멘트의 배열을 나타내는 게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 강자성체, 익히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내부에 마그네틱 도메인, 즉 자구라는 아주 작은 자발성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실상 외부에서 자기를 가해주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 자구가 이렇게 돌아갔다. 그 다음 순서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이 변하는 과정이 스무스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끊기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얘를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크하우젠 효과라고 부릅니다. 뭐 참고로만 들어놔 주시고요. 뭐 어쨌든 이 강자성체의 물질의 종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철,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철수야, 니 코 망했다. 니 코 조졌다. 이런 식으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 조금 쉽게 들고 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이 강자성체 종류의 일종으로 이 페리 자성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실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모멘트가 진짜 약하게, 전체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배열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크게 나타나고 한쪽으로는 일부 작게 방향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 아, 약하게 나타나더라. 자성이 약하게 나타나더라. 자, 그 다음에 반강 자성체는요. 완전히 상반되는 자기 모멘트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실적으로 아예 자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지문에 보시면 인접 영구 자기 쌍극자, 즉 자기 모멘트 배열에 있어서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된 거, 요거 물었죠? 그럼 이에 대한 게 당연히 요놈 아니겠습니까?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로 된 거.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도 뭐 참고적으로 보면 얘는요, 실상 자기 모멘트 배열이 지 마음대로요. 그래서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뭐 자성을 띌 수 있더라. 네, 반자성체는 실상 얘는 내부에 자기 모멘트 배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살짝 말로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반자성체는 실상 자기 모멘트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진 자기장에 의해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운동이 변화해서 반발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참고적으로 봤는데 이것도 하나 좀 챙기고 갈까요? 그럼 반자성체에 있어서 물질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뭐 간혹 한 번씩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후 시험 치르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놈들 나오면 쉽게 또 들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금, 은, 동, 안압비라 이런 식으로 뭐 사투리 비스무리 해가지고 들고 가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9번째 문제입니다.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 내 한 점에서 전기의 세기가 이렇게 나타날 때 이 점의 분극의 세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와, 다음에 이거 뭡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분극의 세기라고 하는 관계식은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1의 2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 전속밀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지문을 보시면 전기의 세기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당연스럽게 요거를 쓰면 될 겁니다. 그치요?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풀이로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로서 입실론 제로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유전율이 5니까 5 빼기 1하면 4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기의 세기 10의 4승이네요. 요거 계산기에 두드려 볼래요. 3.5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뭐 이 값이 나왔다면 우리가 이 보기에 있는 것을 계산기에 한 번씩 때려 넣음으로써 같은 값 나오는 거 고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상 보기 1번을 넣게 되면 이 값과 같이 나올 거예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쿨롱 상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대략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거 익히 알고 있어요. 그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입실론 제로에 대해서 이항을 하게 되면 얘는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 될 겁니다. 다 있으면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분극의 세기에다가 얘를 넣으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비유전율 빼기 1 하면 비유전율이 5니까 전체적으로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의 4승이라고 하는 전기의 세기를 넣어 봅시다. 이렇게 넣으니까 이놈 약분이 되어서 9파이가 되네요. 이 친구 또 이제 상쇄가 되어서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 1번 형태가 또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실상은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기를 가지고 한 번씩 두드려 보는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계산기 활용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조합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끝으로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중에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된 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D는 전속밀도 P, 요거는 조금 오타인 것 같아요.
PV가 아니고 로우 V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얘가 공간천화 밀도, B는 자속 밀도, E는 전기의 세기, J는 전류 밀도, H는 자기의 세기래요. 솔직히 이 패러데이 이 법칙에서 유도된 식은 여러분들이 맥스웰 전자방정식 부분을 조금만 보셨더라도 바로 답은 4번이라는 거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체크하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일단 로테이션 두 개,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두 개.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개, 자개.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비어. 이 친구는 그냥 I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친구는 low, 뭐 정확하게 쓰면 low v. 얘는 영역. 실상 이 놈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된 거죠. 자, 그럼 아래쪽에 이 친구는 뭡니까? 암페어 법칙이죠. 정확하게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가우스 형님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간단히 체크한 게 이제 요거죠. 패러데이 형님의 법칙에서 유도된 거. 요거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게 로테이션 아닌데? 어우,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죠? 자, 로테이션은 우리가 델 크로스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델 도트로 표현할 수 있더라. 참고로 한번 더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자기하학에 있어서 수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 저와 함께 한 이 모든 문제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